2003년 7월 15일. 서울 마포구의 하늘은 낮부터 먹구름으로 가득했다. 비는 저녁 무렵부터 조용히 내리기 시작하더니 밤이 되자 억수같이 쏟아졌다. 골목길의 가로등 불빛은 비에 번져 흐릿했고 홍대 근처의 조용한 주택가 골목엔 사람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았다. 이혜자, 은퇴한 국어교사는 늘 그랬듯이 자신의 반려견 다리와 함께 밤 산책을 나섰다. 올해 70을 넘긴 혜자 선생님에게 이 산책은 하루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그녀는 항상 같은 길을 걸었고 다리도 얌전히 곁을 지키곤 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다리가 갑자기 리드줄을 세게 당기더니 골목 안쪽 쓰레기장이 있는 방향으로 달려가기 시작했다. 다리야, 왜 그래? 조용히 좀 해봐. 당황한 혜자 선생님은 조심스레 다리를 따라갔다. 그곳은 조명이 거의 닿지 않는 골목 끝자락, 오래된 아파트의 쓰레기 분리수거장 옆이었다. 다리는 낡은 골판지 상자 앞에서 멈췄다. 그리고 낮고 불안한 울음소리를 냈다. 혜자 선생님은 주춤했다. 바람에 흔들리는 상자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고양이일까 싶었지만 순간 들려온 소리는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이게 설마. 그녀는 조심스럽게 상자의 뚜껑을 열었다. 그 안에는 낡은 담요에 쌓인 2개의 작은 몸뚱이가 누워 있었다. 신생아였다. 아직 탯줄이 채 마르지 않은 듯한 그들은 너무 작고 여려 보였다. 살갗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하지만 약한 숨결이 있었다. 혜자 선생님의 심장은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전화를 걸었다. 여기 마포구 상수동 11번지 근처예요. 아기 둘이 유기된 것 같아요. 빨리 와주세요. 너무 작고 추워 보여요. 그녀는 자신의 외투를 벗어 두 아이를 덮어주며 다리와 함께 아기들 옆을 지켰다. 빗소리 속에 들려오는 신생아들의 약한 숨소리는 그녀의 가슴을 조여왔다. 10분쯤 지났을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곧이어 경찰차와 구급차가 도착했고 의료진이 신속하게 아기들의 상태를 확인했다. 심장은 정상적으로 뛰고 있어요. 체온은 낮지만 아직 회복 가능성 있습니다. 한 간호사가 혜자 선생님에게 고개 숙여 말했다. 선생님이 발견해주지 않으셨다면 이 아이들은 정말 위험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경찰은 혜자 선생님에게 당시 상황을 자세히 물었고 인근 주민 몇 명도 목격자로 진술했다. 바로 근처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아저씨가 말했다. 8시쯤인가 젊은 여자가 한 명 이 골목을 지나갔어요. 우산도 없이 젖은 채로 계속 울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순간 혜자 선생님은 떠올렸다. 상자 옆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반짝였던 무언가. 그녀는 경찰관을 따라 상자 근처를 다시 살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작은 물건 하나를 발견했다. 은색 목걸이였다. 펜던트엔 KS라는 알파벳이 새겨져 있었다. 혜자 선생님은 그것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아마 어머니의 것이겠죠. 그냥 두고 갈 순 없을 거예요. 이야기는 곧 전국 뉴스로 퍼졌다. 마포구 쌍둥이 유기 사건. 많은 사람들이 두 아이의 안부를 걱정했고 또 한편으로는 그들의 어머니가 이런 선택을 했는지 의문을 품었다. 며칠 후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에서는 공식 발표를 했다. 아이들은 남매였고 건강 상태는 안정적이며 곧 보육원으로 임시 이전될 예정이라는 소식이었다. 하지만 아이들이 유기된 진짜 이유는 누구도 알지 못했다.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에 입원한 쌍둥이는 각각 남아 A, 여아 B라는 이름표가 붙은 채 며칠간 집중 치료를 받았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저체온증과 탈수 증세로 인해 면밀한 관리가 필요했다. 병원 측은 아동보호소와 협의하여 아이들을 임시보호시설로 옮기기로 결정했다. 당시 아동 입양 대기자 명단에는 수도권에서 신청한 가정이 많았다. 그 중에서도 각각 다른 환경의 두 가정이 눈에 띄었다. 남아 A는 구로구에 사는 정영수 박미선 부부에게, 여아 B는 서초동에 거주하는 유상혁 최지연 부부에게 입양되었다.
쌍둥이라는 사실은 어느 누구에게도 전달되지 않았다. 보호소와 복지센터는 아이들을 개별적인 보호 대상으로 분류했고, 그렇게 두 남매는 서로를 모른 채 완전히 다른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 정영수 부부는 평범한 맞벌이 부부였다. 남편은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했고, 아내는 시장 골목에서 작은 분식집을 운영했다.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따뜻하고 정이 넘치는 집이었다. 아이에게는 정준호라는 이름이 지어졌고, 부부는 그를 자신의 친자식처럼 키우기로 결심했다. 준호는 어릴 때부터 똘똘했다. 또래보다 말이 빠르고 관찰력이 뛰어났다. 어릴 적부터 그는 어머니의 분식집에서 떡볶이 냄새를 맡으며 숙제를 했고, 아버지가 고치는 오토바이 옆에서 공구를 만지작거렸다. 무엇보다 컴퓨터에 유달리 관심이 많아 동네 PC방에서 알바하며 스스로 조립을 배우기도 했다. 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들은 한마디가 그의 마음속에 작은 균열을 만들었다. 입양아치고는 참 착하네. 초등학교 5학년 때 친구의 어머니가 무심코 던진 말이었다. 그날 이후 준호는 자신의 출생에 대해 처음으로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 정영수 부부는 숨기지 않았다. 오히려 조심스럽게 진실을 설명했다. 너는 우리에게 하늘이 보내준 선물이야. 너를 낳아준 사람은 따로 있을지 몰라도 널 키운 건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한 거야. 준호는 혼란스러웠지만 부모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날 밤 그는 아무 말 없이 어머니가 해준 김치찌개를 다 먹고 조용히 숙제를 했다. 한편 유상혁 최지연 부부는 서초동의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는 법조인 가문이었다. 남편은 유명한 전직 검사 출신 변호사였고, 아내는 대형 로펌의 공동대표였다. 그들은 미국 유학 중인 아들이 하나 있었고, 딸을 갖고 싶어 했던 차에 유기 아동 입양 제안을 받고 기꺼이 받아들였다. 그들은 여아비에게 유율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그 의미는 흐르되 멈추지 않는 강처럼 유연하면서도 강인하길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유리는 고급 국제학교에 입학했고 어린 시절부터 피아노, 발레, 영어, 심지어 토론까지 개인 교습을 받으며 자랐다. 집에는 정원사가 가꾸는 정원이 있었고 벽에는 유리의 상장과 트로피가 가지런히 진열되어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단 하나를 제외하면 그녀는 항상 자신이 어딘가 다르다고 느꼈다. 피부색은 오빠처럼 하얗지 않았고 눈동자는 부모님과 전혀 닮지 않았다. 파티에 가면 모두가 참 독특하게 생겼다고 말했다. 그 말은 곧 너는 이 가족과 다르다는 메시지로 들렸다. 어느 날 밤 유리는 어머니에게 물었다. 엄마, 엄마 아기 맞아? 최지연은 한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너는 우리가 선택한 아기야. 세상에서 제일 특별한 존재였고 지금도 그래. 유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의 의문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왜 버려졌을까? 그녀를 낳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아직 그녀가 몰랐던 질문들이 하나둘씩 가슴에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세월은 흘렀고 준호는 서울과학기술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 입학했다. 학비 전액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고 AI 프로젝트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며 교수들의 주목을 받았다. 밤새 코딩하고 알고리즘을 연구하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다. 유리는 외국어 고등학교를 수석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교 로스쿨에 진학했다. 국제법을 전공하며 전 세계 친구들과 네트워크를 쌓았고 졸업 후에는 미국의 인권 NGO에서 일했다. 그녀는 점차 자신이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 여름 그들의 길이 다시 교차하게 된다. 2023년 7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는 AI와 법의 미래라는 주제로 국제 컨퍼런스가 열리고 있었다. 전 세계의 법률가와 기술 전문가들이 모인 이 자리는 디지털 시대에 맞는 법적 패러다임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였다. 준호는 이날의 메인 연사 중 한 명이었다. 그는 법률문서 자동 요약 시스템을 개발하여 변호사들의 업무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AI 솔루션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발표 직전까지 그는 노트북을 열고 코드를 다시 확인하며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다. 그 시각 유리 역시 컨퍼런스장에 도착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막 미국에서 돌아온 뒤 부모가 운영하는 로펌의 이사로 합류한 상태였다. 아직 업무에 완전히 적응하지 못했지만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한국 법조계의 흐름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유리는 서류가 든 가방을 안고 조용히 안으로 들어섰고 바로 그 순간 누군가가 부딪혔다. 가방이 바닥에 떨어지며 안에 있던 문서 몇 장이 흩날렸다. 죄송합니다. 낯선 남자가 재빨리 몸을 숙여 문서를 주워 건넸다. 유리도 함께 허리를 숙였다. 두 사람의 손이 동시에 같은 문서 위에 닿았다. 눈이 마주쳤다. 준호의 눈동자는 어딘가 익숙했다. 유리는 잠시 멈칫했다. 마치 아주 오래전 혹은 꿈에서 본 적 있는 사람을 만난 것 같은 기분이었다. 괜찮으세요? 준호가 다시 물었다. 유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다. 층수를 알리는 전광판이 점점 올라가고 있었다. 두 사람은 조용히 각자의 층에서 내렸다. 하지만 서로의 얼굴은 생각보다 오래 머릿속에 남았다. 준호의 발표는 예정대로 성공적이었다. 그는 방대한 법률 데이터를 AI가 분석하고 요약해주는 시스템의 구조를 설명했고 그 정확성과 처리 속도에서 주목받았다. 질문 시간이 끝난 후에도 참가자들의 관심은 끊이지 않았다. 그런데 유리는 발표 내내 이상할 정도로 연사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단지 내용이 흥미로워서가 아니었다. 그의 말투, 걸음걸이, 손을 움직이는 방식, 심지어 발표 중 미소 짓는 얼굴까지 어쩐지 자신과 닮아 있었다. 내가 왜 이 사람에게 이렇게 끌릴까?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가방 속에서 오래된 신문 기사를 꺼냈다. 종이 모서리는 닳아 있었고 글자는 일부 희미해져 있었지만 기사 제목은 여전히 또렷했다. 어릴 적부터 유리는 이 기사를 품에 넣고 다녔다. 혹시라도 언젠가 이야기와 연결된 무언가를 마주하게 될까봐 그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떤 직감이 피어오르고 있음을 느꼈다. 그날 저녁 호텔 1층 카페에서 우연히 두 사람은 다시 마주쳤다. 유리는 창가 자리에 앉아 메모를 정리하고 있었고 준호는 커피를 들고 자리를 찾다가 그녀를 발견했다. 여기 앉아도 될까요? 다른 자리가 다 차 있어서요. 유리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요. 그들은 처음엔 컨퍼런스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기술과 법의 융합, AI의 윤리적 책임, 그리고 한국의 법률 환경 변화까지. 말이 잘 통했고 서로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하지만 대화는 점점 더 개인적인 영역으로 넘어갔다. 혹시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이 아닌 곳에 있다고 느껴본 적 있나요? 준호의 질문에 유리는 눈을 크게 떴다. 그녀의 마음 깊숙한 곳을 찌르는 말이었다. 왜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글쎄요. 어릴 때부터 늘 그랬어요. 부모님이 저를 사랑해 주신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항상 비어있는 공간이 있었어요. 메워지지 않는 구멍 같은. 유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도 그랬다. 혹시 입양이신가요? 그녀가 조심스레 물었다. 준호는 잠시 멈췄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2003년 7월 마포구 쓰레기장 옆에서 발견됐다고 들었어요. 그 순간 유리의 숨이 멎는 듯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신문 기사를 꺼내 그의 앞에 내밀었다. 이 기사 보신 적 있나요? 준호는 기사를 받아들고 점점 눈을 크게 떴다. 종이 위에 쓰인 날짜, 장소, 그리고 쌍둥이라는 단어. 이건 내 이야기예요. 그리고 지금 보니 아마 당신 이야기이기도 하겠네요. 카페는 여전히 북적였지만 두 사람 사이엔 침묵만이 흘렀다. 단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서로를 전혀 몰랐던 두 사람이 이제는 20년 동안 각자의 세상에서 잃어버린 퍼즐 조각을 맞추고 있었다. 우리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준호가 조용히 말했다. 유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엔 이미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 눈물은 놀람이 아닌 무언가를 되찾았다는 실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컨퍼런스 다음 날
준호와 유리는 서울 마포구 상수동의 작은 아파트 단지를 찾았다. 주소는 유리가 보관하고 있던 오래된 기사에서 확인한 것이었다. 그 기사 속 쌍둥이를 처음 발견한 은퇴 교사 이혜자 씨가 지금도 그곳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도 같은 기사 덕분이었다. 여기 맞는 것 같아요. 유리가 초인종 앞에서 조심스레 말했다. 몇 초 뒤 문이 열리고 주름진 얼굴의 할머니가 나타났다. 그녀의 옆에는 나이든 시추 한 마리가 앉아 있었다. 혹시 이혜자 선생님이신가요? 준호가 물었다. 혜자는 잠시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그러다 무언가를 깨달은 듯 손으로 입을 가렸다. 설마 너희가 그 아이들? 그녀의 눈이 이내 붉어졌고 몸을 떨며 문을 활짝 열었다. 어서 들어와요. 어서요. 작은 거실엔 따뜻한 보일러 열기와 허브차 향이 가득했다. 벽에는 오래된 책장이 있었고 한쪽엔 다리의 사진이 액자에 담겨 있었다. 혜자는 눈물을 닦으며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그날 밤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아주 조용한 밤이었어요. 비는 쏟아지고 다리는 갑자기 짖기 시작했고 골목 끝에서 그 상자를 발견했죠. 그 안에 너희가 있었어요. 작고 차가웠어요. 너희 울음소리에 가슴이 찢어질 뻔했지. 유리는 가만히 듣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무릎 위에서 꼭 쥐어졌고 입술은 말없이 떨리고 있었다. 그때 상자 안에 이것도 함께 있었어요. 혜자는 방 안으로 들어가더니 조심스럽게 나무 상자를 꺼내왔다. 상자 안엔 작은 은목걸이가 들어있었다. 목걸이 펜던트에는 KS라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다. 누군가의 이니셜이겠죠. 강서연이라는 이름이 떠오르긴 했지만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경찰도 이걸 조사했지만 그땐 단서가 너무 부족했죠. 준호는 그 목걸이를 손에 들었다. 작은 것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손끝에서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다. 유리는 조용히 목걸이의 이니셜을 따라 손가락으로 쓰다듬었다. 갸포아에스. 어쩌면 우리 어머니 이름일지도 몰라요. 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기억하는 게 하나 더 있어요. 상자를 놓고 떠나는 젊은 여자를. 나는 그날 밤 어슴풀에 봤어요. 우비를 입고 있었고 머리를 질끈 묶었어요. 울고 있었던 것 같기도 했고요. 하지만 너무 어두워서 얼굴은 보지 못했어요. 그분이 우리 어머니였겠죠. 유리가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다. 그날 이후 준호와 유리는 목걸이를 단서 삼아 서울 시내의 오래된 주얼리 샵들을 찾아다녔다. 일주일 넘게 걸린 수색 끝에 남대문 근처에서 40년째 운영 중인 작은 은세공 공방을 발견했다. 공방 주인은 준호가 내민 목걸이를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안경을 고쳐 쓴 그의 눈이 커졌다. 이거 기억나요. 직접 제가 만들었어요. 정확하진 않지만 20년쯤 전쯤이었던 것 같네요. 혹시 이걸 주문한 분에 대해 기억나는 게 있나요? 유리가 숨을 죽이며 물었다. 젊은 여성이었어요. 날렵한 인상이었고 눈빛이 똑똑했죠. 그녀는 KS라고 각인해달라고 했어요. 이름에 이니셜이라고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맞다. 그 여자는 근처 클럽에서 일한다고 했어요. 이름이 뭐였더라. 그는 기억을 더듬다가 손뼉을 쳤다. 천국의 문이었어요. 지금은 없어진 클럽이지만 예전에는 꽤 유명했죠. 주로 외국 손님들이 많았고 고급 클럽으로 알려졌어요. 혹시 어떤 클럽이었나요? 일반적인 술집 같은 곳이었어요? 준호가 조심스레 물었다. 공방 주인의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었다. 겉보기엔 그냥 고급 바처럼 보였지만 뒤에서는 좀 복잡했어요. 조직이 얽혀 있다는 소문도 많았죠.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그곳에서 일하던 여자들 중 몇 명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준호와 유리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들의 어머니가 바로 그 클럽에서 일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 눈앞에 떠올랐다. 목걸이는 단지 액세서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분명 무언가를 남기기 위한 어쩌면 구조 요청과 같은 신호였다. 유리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천국의 문. 그곳에서 어머니가 무슨 일을 겪었는지 알아봐야 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다. 우린 지금부터 진짜 시작인 것 같아. 천국의 문이라는 이름은 어디에서도 쉽게 찾을 수 없었다. 이미 수년 전에 폐업했고 간판도 건물도 새로 리모델링되어 흔적조차 남아 있지 않았다. 클럽이 있었던 자리는 지금은 대형 쇼핑몰이 들어서 있었다. 그러나 오래된 업계 종사자들과 경찰 기록을 뒤지면서 준호와 유리는 점차 그 실체에 다가가기 시작했다. 여기 있습니다. 2002년부터 2004년까지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했던 고급 클럽 천국의 문. 외국인 전용이라 불렸고 VIP 전용 룸이 따로 있었네요. 유리는 오래된 보도자료와 경찰 기록을 정리하며 중얼거렸다. 그녀는 부모의 도움 없이 오직 자신의 이름으로 서울지방경찰청 정보과에 공식적인 협조 요청을 넣었다. 입양인 신분이었기에 과거 출생 기록과 유기 사건의 연계 조사라는 명목으로 자료 접근이 가능했다. 한편 준호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과거 천국의 문에서 일했던 사람들의 흔적을 찾고 있었다. 몇몇 닉네임은 클럽 관련된 기억을 이야기했고 몇몇은 그저 소문이라며 관심을 피했다. 하지만 한 아이디가 준호의 눈에 들어왔다. Jungita 73. 그는 과거 클럽의 보안요원으로 일했던 경험이 있다는 댓글을 남겼다. 준호는 곧장 연락을 시도했고 며칠 후 두 사람은 서울 신림동의 작은 찻집에서 만났다. 정기태. 50대 중반의 남성은 말수가 적었고 처음엔 경계심이 강했다. 하지만 준호와 유리가 자신의 출생과 어머니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털어놓자 그는 한참 침묵한 후 조용히 입을 열었다. 강서연. 그 이름 기억나죠? 유리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다른 직원들과는 달랐어요. 대학을 중퇴하고 그곳에 왔지만 영어도 유창했고 정리정돈에 능했고 무엇보다 손님에게 절대 자신을 내어주지 않았죠. 바에서 일했지만 그녀가 직접 접대하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그럼 어머니는 왜 그곳에 있었을까요? 준호가 물었다. 돈 때문이었죠. 집안이 무너졌고 어머니는 병을 앓고 있었어요. 어쩔 수 없이 들어왔지만 늘 나가고 싶어 했어요. 그녀는 항상 작은 노트에 뭔가를 적고 있었어요. 누가 어떤 손님과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어떤 거래가 오갔는지. 유리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물었다. 기록을 남기고 있었던 건가요? 맞아요. 그녀는 위험을 감수하고 있었어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녀는 여기서 끝낼 수 없다는 말을 자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됐죠. 정기태는 잠시 말을 멈췄다. 목소리가 떨렸다. 그게 바로 당신들이에요. 쌍둥이였죠. 그 소식을 들은 조직은 서연을 위협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를 이용해 그녀의 침묵을 사려 했던 거죠. 조용히 떠나든지 아니면 아이들까지 다치게 될 거다는 식으로요. 유리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입술을 꾹 다물고 있었다. 결국 서연은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마지막 밤, 그녀는 저에게 작은 상자 하나를 맡겼습니다. 이 아이들이 언젠가 나를 찾게 되면 전해달라고 말했어요. 그리고는 사라졌죠. 그 상자는 지금 어디 있나요? 준호가 급히 물었다. 제가 직접 보관하고 있진 않아요. 당시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일하던 간호사 친구가 있었어요. 서연과도 가까웠죠. 그분에게 맡겼어요. 이름은 윤서연입니다. 이름이 같다는 사실에 잠시 혼란이 있었지만 확인 결과 윤서연은 현재 서울의 유명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원장으로 근무 중이었다. 준호와 유리는 서둘러 병원을 찾았다. 접수대에서 윤 원장을 찾자 간호사가 조용히 안내했다. 마치 그녀는 이 방문을 예감하고 있었던 사람처럼 두 사람을 반갑게 맞았다. 드디어 이 날이 왔군요. 윤서연은 조용히 웃었다. 그리고 사무실의 금고에서 작은 금속 상자를 꺼내왔다. 상자 안에는 낡은 일기장, 몇 장의 사진, 서류 그리고 봉인된 봉투 하나가 있었다.
당신들의 어머니, 강서연 씨가 남긴 것들이에요. 유리는 봉투를 들었다. 그것은 손으로 직접 꾹꾹 눌러 쓴 듯한 글씨로 봉해져 있었다. 내 아이들에게라는 문구가 그 위에 적혀 있었다. 이건 당신들이 읽어야 할 거예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이 안에는 그녀가 감추고 싶었던 진실도 함께 들어있을 테니까요. 윤서연의 말에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마침내 어머니의 이름을 찾았다. 강서연. 그 이름은 이제 단순한 단서가 아닌 모든 기억의 시작이었다. 윤서연 원장이 떠난 조용한 진료실 안. 준호와 유리는 말없이 테이블에 마주 앉아 있었다. 금속 상자 위에 놓인 편지와 일기장은 아직 열리지 않은 채 두 사람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다. 유리는 떨리는 손으로 내 아이들에게라고 쓰인 봉투를 들었다. 종이는 오래되어 모서리가 누렇게 변해 있었고 잉크는 일부 번져 있었지만 필체는 또렷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안에는 3장 분량의 손편지가 들어있었다. 사랑하는 내 아이들아. 이 글을 너희가 언젠가 읽게 된다면 나는 너희 곁에 없을지도 모르겠구나. 하지만 꼭 기억해줬으면 좋겠다. 엄마는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 떠난 거란 걸. 첫 문장을 읽자마자 유리는 눈을 감았다. 준호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유리는 다시 눈을 떠 편지의 다음 문장을 천천히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다. 나는 너희를 뱃속에 품은 순간부터 알았어. 이 아이들을 이 세상에 온전히 남기고 싶다고. 그런데 그때 내가 있었던 세상은 너희를 데리고는 절대 살아남을 수 없는 곳이었단다. 천국의 문이란 이름 아래 그곳은 지옥이었어. 나는 너무 많은 걸 보았고 너무 많은 걸 들었지. 사람을 팔고 돈을 세탁하고 목숨을 거래하는 그곳에서 나도 언젠간 사라질 거란 걸 알았어. 그래서 너희를 살리기 위해 떠날 수밖에 없었단다. 편지에는 서연이 겪었던 생생한 기록이 담겨 있었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후 그녀는 조직을 벗어나기 위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고 동시에 위험한 증거들을 수집했다. 구체적인 날짜와 이름, 거래 방식, 장소까지. 그녀는 마치 기자처럼 모든 것을 일기장에 적어 내려갔다. 내가 남기는 이 일기와 서류는 언젠가 너희가 이 세상 어딘가에서 나를 찾게 된다면 진실을 마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남기는 거야. 그리고 혹시라도 이걸 본 누군가가 다시 용기를 낼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사라져도 좋아. 유리는 편지를 다 읽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 눈물은 말없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고 준호는 묵묵히 그녀 옆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이어서 일기장을 펼쳤다. 처음 몇 장은 평범한 일상이 담긴 기록이었다. 새로 들어온 동료 이야기, 단골 손님의 취향, 밤마다 몰래 듣는 음악. 그러나 페이지가 넘어갈수록 분위기는 바뀌었다. 2003년 5월 3일. 오늘 VIP룸에서 이상한 대화를 들었다. 해외 계좌번호를 주고받으며 누군가의 이름을 지웠다는 얘기. 그들은 그 애는 입 다물지 않으면 끝난다고 말했다. 이게 내 이야기일까? 가슴이 서늘해졌다. 6월 12일.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다. 내 몸속에 2개의 심장이 뛰고 있다. 이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 하지만 그들은 나를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나는 모든 걸 버리고 떠날 준비를 해야 한다. 7월 14일. 이제 시간이 없다. 내일 밤 아이들을 안전한 곳에 두고 사라질 것이다.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망설였다. 하지만 아이들을 품에 안고 그 쓰레기장 옆에 서 있을 때 나는 그게 내 유일한 선택이었음을 알았다. 아이들아, 용서해다오. 엄마는 너희를 사랑했다.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준호는 더 이상 페이지를 넘기지 못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의 어깨가 작게 떨렸다. 엄마는 정말 다 계획하고 있었어. 도망친 게 아니었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유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야 비로소 자신 안에 뚫려있던 공허한 구멍 하나가 메워지는 느낌을 받았다. 우리가 알고 있던 건 진실의 반쪽이었어. 이제 남은 반쪽을 우리가 밝혀야 해.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들은 상자 안에 있는 서류들을 하나씩 정리했다. 거기에는 불법 거래 명세서, 조작된 송금 내역, VIP 고객의 실명과 사진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중 한 장. 조직의 고위 인물로 보이는 남자의 사진 아래엔 이름이 적혀 있었다. 박태준. 유리는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다. 부모님의 법률사무소에서 자주 오르내리는 대기업 회장의 이름. 겉으로는 건설과 부동산을 운영하는 합법적 기업이지만 어쩐지 그림자가 짙다고 느꼈던 이름이었다. 이 사람이 어머니를 위협했던 그 조직의 핵심 인물일지도 몰라. 준호는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보며 말했다. 그리고 이건 단지 시작일 뿐이야. 유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해. 어머니가 지키고자 했던 것, 우리가 끝내야 해.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들의 삶은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사실이 오히려 두려움보다는 단단한 결심이 되었다. 강서연. 그녀는 단순한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싸웠고, 기록했고, 남겼다. 그리고 이제 그 싸움을 이어받을 사람은 바로 그녀의 아이들이었다. 유리는 며칠째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로펌 사무실에 머물고 있었다. 표면적으로는 복귀 후 업무에 적응 중이라는 명목이었지만 실상은 박태준 회장과 그의 기업, 태산그룹에 대한 내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태산그룹은 겉보기엔 대형 건설사였지만 최근 몇 년간 정관계 로비, 불법 부동산 투기, 해외 페이퍼 컴퍼니 운영 등으로 여러 차례 언론의 의심을 받아온 기업이었다. 하지만 수사망은 늘 그들의 정당한 서류 앞에서 무력하게 무너졌다. 법으로는 이 사람을 잡을 수 없다는 말이야. 준호는 밤늦게 유리와 통화하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법은 증거로 말하잖아. 그런데 그 증거들이 다 사라졌거나 엉뚱한 사람의 이름으로 되어 있어. 유리는 책상 위에 널브러진 서류들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어머니가 남긴 자료엔 실명이 있었어. 사진도, 거래 일자도. 준호는 여전히 조용한 톤이었지만 그 속에는 불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문제야. 유리는 조용히 말했다. 태산그룹은 단순한 기업이 아니야. 그 안에는 뿌리 깊은 연결망이 있어. 검사, 경찰, 언론까지. 우리가 부딪히는 순간 우리의 정체도 노출될 수 있어. 준호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이윽고 입을 열었다. 그럼 우리가 먼저 가서 그의 신뢰를 얻는 방법밖에 없겠네. 뭐라고? 유리가 되묻자 준호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난 이 사람과 직접 접촉할 거야. 내가 개발한 시스템, 그걸 태산그룹의 법무팀에 제안하는 형식으로. AI 법률 요약 시스템은 그들이 관심 가질 만한 주제니까. 유리는 그 말에 한동안 침묵했다. 위험하다는 걸 알았지만 그 전략 외엔 뚫을 방법이 없었다. 며칠 후 준호는 태산그룹 본사에 자신의 기술을 소개하는 미팅을 요청했고 유예로의 씨는 빠르게 도착했다. 그가 개발한 AI 솔루션은 이미 국내 여러 중소 법무법인에서 관심을 보였고 언론에서도 화제가 된 기술이었다. 프레젠테이션 당일 유리는 몰래 그를 따라갔다. 면접실 안에서 박태준은 직접 모습을 드러냈다. 60대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빛은 매서웠고 말투는 단호했다. 정준호 씨, 그렇죠? 흥미로운 기술을 개발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상대의 속내를 꿰뚫어 보려는 수의사 같았다. 준호는 흔들리지 않고 발표를 이어갔다. 그는 AI가 판례를 자동으로 분류하고 유사 사건을 분석하며 변호사의 업무 시간을 줄여주는 시스템을 어떻게 설계했는지를 설명했다. 이 기술이 대형 로펌이나 기업의 법무실에 적용된다면 인력 구조와 예산을 상당히 효율화할 수 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박태준은 손가락을 깍지 낀 채 조용히 물었다. 입양하라고 들었습니다. 준호는 순간 숨이 멎는 듯했다. 그는 분명 그런 정보를 밝히지 않았다. 그건 어디서? 우리는 협력할 사람에 대해 항상 조사합니다. 게다가 당신의 출생 기록엔 특이한 점이 많더군요.
준호는 침착하게 웃음을 지었다. 출생은 제가 선택한 게 아니지만 그 이유는 제가 만들어 왔습니다. 박태준은 잠시 준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꼬리를 올렸다. 흥미로운 사람입니다. 우리 회사에 일정 기간 컨설턴트로 들어오는 조건으로 제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찬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그날 저녁, 유리와 준호는 다시 만나 브리핑을 나눴다. 그 사람,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아. 내가 누군지, 왜 왔는지. 유리는 조심스럽게 노트북을 꺼내 하나의 파일을 열었다. 그 안에는 태산그룹의 이사회 명단, 계열사 조직도, 그리고 박태준의 과거 인터뷰 영상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이걸 봐. 유리는 화면을 확대했다. 한 영상 속에서 박태준은 자신의 20대 시절 사진을 보여주며 대학 시절 조직 경영 동아리 활동을 회상하고 있었다. 사진 속의 박태준. 그의 목에는 낯익은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은색 체인, 둥근 펜던트. 그리고 그 펜던트엔 새겨진 두 글자. KS. 유리는 숨을 삼켰다. 준호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조용히 중얼거렸다. 말도 안 돼. 설마. 유리는 입술을 떨며 물었다. 어머니와 무슨 관계였던 거야? 그냥 위협했던 조직원이 아니라. 준호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어쩌면 우리의 아버지일 수도 있어. 우리 아버지가 박태준일 수도 있다는 거야. 유리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감정과 그 안에 감춰진 공포로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박태준이 걸고 있던 그 목걸이를 떠올리고 있었다. 어머니가 남긴 것과 같은 디자인, 같은 이니셜. 그것은 우연이기엔 너무도 정밀했고 필연이기엔 너무도 비극적이었다. 준호는 말없이 화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어릴 적 버려졌던 장소, 그날 어머니가 남긴 일기, 목걸이, 그리고 박태준의 과거까지 모든 조각이 연결돼 그가 어머니의 삶을 파괴했고 동시에 그는 말끝을 흐렸다. 쉽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사실이 눈앞에 서 있었다. 그럼 어머니는 왜 그 사실을 숨겼을까? 유리는 자문하듯 물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편지를 수없이 떠올렸다. 거기엔 아이들의 생명을 위해 떠났다는 말만 있었고 아버지에 대한 언급은 단 한 줄도 없었다. 어머니는 우리를 위해 모든 과거를 지우고 싶었겠지. 우리를 더럽힌 이름을 알려주고 싶지 않았을 거야. 준호의 말에 유리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어머니의 진실을 마주하기 위해 또 하나의 실마리를 찾기로 했다. 바로 20년 전 유기 사건을 처음 수사했던 형사. 그는 사건을 끝까지 추적했지만 결국 범인을 잡지 못한 채 은퇴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의 이름은 오대식. 현재는 경기도 양평의 한 시골 마을에서 은둔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어렵게 입수한 두 사람은 곧장 그를 찾아 나섰다. 양평의 작은 기와집 앞. 이마에 흰머리가 듬성듬성 보이는 노년의 남자가 마당에서 나무를 쪼개고 있었다. 혹시 오대식 형사님이신가요? 그는 도끼질을 멈추고 두 사람을 올려다보았다. 누구요? 20년 전 마포구에서 쌍둥이 유기 사건 수사하셨죠. 저희는 그때 발견된 아이들입니다. 오대식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한참을 말없이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들어오라 손짓했다. 낡은 찻잔 두 개가 테이블 위에 놓이고 오대식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20년 전, 난 그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어. 그때 CCTV도 꺼져 있었고 목격자도 거의 없었지.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내 안에 있었어. 그의 말투는 무거웠다. 당신 박태준과 연결된 자들에게서 압력을 받았어. 그 사건을 덮어라. 그 여자는 위험하다. 그들의 말 속엔 협박도, 뇌물도 있었지. 나는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는 쪽을 택했어. 유리는 차를 내려놓았다. 그래서 어머니는 혼자였군요. 그 누구의 보호도 없이 도망쳐야 했고. 오대식은 죄책감 어린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난 은퇴하고 나서야 이게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지 실감했지. 그래서 혹시 너희가 나를 찾아오면 그때 말하지 못한 것들을 전해주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낡은 서랍에서 오래된 종이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건 당시 내가 확보했다가 감춰둔 문서들이야. 너희 어머니가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기록의 사본도 있고 박태준과 관련된 통화 녹취록도 있어. 공식 수사 자료로는 인정되지 않겠지만 진실을 쫓는 데 도움이 될 거야. 준호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그 안엔 몇 장의 녹취록, 사진, 당시 경찰 내부 보고서가 포함되어 있었다. 녹취록 중 한 구절이 유리의 눈에 들어왔다. 그 여자, 강서연. 입 다물게 만들어. 아이들까지 필요하면. 유리는 눈을 감았다.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어머니가 떠난 건 도망이 아니라 결단이었다. 그녀는 조직에게 아이들을 잃지 않기 위해 세상의 가장 어두운 곳에 스스로를 숨긴 것이다. 오대식은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했다. 난 너희 어머니를 직접 보진 못했지만 그녀가 남긴 흔적만으로도 알 수 있었어. 그 사람은 단순한 희생자가 아니야. 그녀는 진실을 지키기 위해 싸웠고 너희를 살리기 위해 모든 걸 걸었어. 유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제 우리가 끝내야 해요. 어머니가 멈춰야 했던 싸움, 우리가 마무리할 거예요. 준호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멀리 산 너머로 해가 기울고 있었다. 그 해는 마치 어두운 진실 위에 서서 다시 떠오를 준비를 하는 것 같았다. 서울 도심의 아침은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했다. 하지만 그날 준호와 유리의 마음은 평소와 달랐다. 수개월 동안 모은 자료, 어머니가 남긴 기록, 오대식 전 형사로부터 받은 내부 문서까지 모든 퍼즐 조각이 제자리를 찾았고 남은 건 단 하나였다. 오늘이야. 유리가 조용히 말했다. 박태준을 끝내는 날. 두 사람은 철저히 계획을 세웠다. 유리는 변호사 신분을 이용해 태산그룹의 자문계약을 구실로 박태준과 단독 미팅을 잡았다. 한편 준호는 태산그룹 건물의 보안 시스템에 접근해 미팅 중에 음성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녹음하고 그것을 외부로 송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세팅했다. 그가 말하게 만들어야 해. 우리 어머니에 대해, 그리고 그날 밤에 대해. 준호는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차분히 말했다. 그가 내 정체를 눈치채면? 유리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들었다. 괜찮아. 오히려 그걸 이용할 거야. 오전 10시. 태산그룹 최상층 회장실. 박태준은 변함없이 정갈한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의 책상엔 검은색 가죽 문서철이 놓여 있었고 그 안엔 유리와의 계약 초안이 정리되어 있었다. 유유리 변호사. 그는 웃으며 말했다. 우린 이미 여러 번 마주쳤지만 이렇게 단둘이 보는 건 처음이군요. 유리는 표정을 숨기고 고개를 숙였다.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회장님의 회사는 지금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법률 환경에서 기술적 접근이 절실하니까요. 그래서 AI 요약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제안이군요. 박태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흥미롭긴 합니다. 그런데 그는 문서철을 덮으며 말을 이었다. 당신은 그 정준호와 어떤 관계죠? 그 청년, 어쩐지 너무 많은 걸 알고 있는 것 같던데요. 유리는 가만히 박태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말을 꺼냈다. 회장님은 기억하실지도 모르겠네요. 2003년 7월, 마포구 상수동. 비 오는 밤, 골목길에 놓인 골판지 상자 속의 두 아이. 박태준의 표정이 굳었다. 그의 손가락이 책상 위를 천천히 두드리기 시작했다. 당신들, 그 아이들이군요. 순간 실내 공기가 바뀌었다. 침묵은 길고 무거웠다. 유리는 단호하게 말을 이었다. 우리 어머니의 이름은 강서연입니다. 당신이 그녀에게 했던 짓, 그녀가 아이들을 버릴 수밖에 없었는지 모두 알고 있어요. 박태준은 웃음을 지었다. 그 웃음은 짧고 비웃음에 가까웠다. 그 여자는 너무 많은 걸 알았죠. 입을 닫았어야 했는데
계속 들쑤시고 다녔으니. 아이들. 우린 그 아이들을 이용하려 했던 게 아니라 그녀에게 기회를 준 거요. 사라질 수 있는 마지막 기회. 그게 변명이 될 거라 생각하세요? 유리는 이를 악물었다. 당신은 우리의 어머니를 위협했고 그녀를 사회에서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지금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있죠. 하지만 오늘부로 그 모든 게 끝날 거예요. 그 순간 박태준의 표정이 이상하게 일그러졌다. 너희는 내 피일 수도 있어. 유리는 숨이 막히는 듯한 충격에 말을 잃었다. 박태준은 조용히 말을 이었다. 서연이 임신했을 때 그 아이들이 나와 무관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어. 하지만 난 선택했지. 내 세상엔 그런 약점이 들어올 자리가 없었어. 말끝이 떨어지자마자 사무실 천장의 스피커에서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녹음이 완료되었습니다. 실시간 송출 중입니다. 박태준은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고개를 돌려 천장을 올려다봤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경찰 특수수사팀과 오대식 전 형사가 함께 들이닥쳤다. 박태준 씨, 당신을 체포합니다. 불법 자금 세탁, 위증교사, 미성년자 유기 사건 관련 협박 혐의로. 박태준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지만 이미 늦었다. 그의 모든 고백은 실시간으로 외부 서버에 저장되었고 증거로 확보된 상태였다. 준호는 통제실에서 나와 유리와 마주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다 이내 미소를 지었다. 슬픔이 섞인 안도, 그리고 분노 너머의 정의가 담긴 눈빛이었다. 그날 저녁, 박태준의 체포 소식은 전국을 뒤흔들었다. 그는 단순한 회장이 아니라 조직범죄와 정치권 로비의 연결고리였고 강서연이라는 여성의 실종 사건까지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만들었다. 언론은 묻기 시작했다. 그녀는 누구였는가? 왜 그녀는 사라져야 했는가? 그리고 그 아이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준호와 유리는 조용히 뉴스 화면을 껐다. 이제 마지막 한 걸음만 남았어. 유리가 속삭였다. 이제 어머니를 찾아야 해. 박태준이 체포된 지 3주가 지났다. 그의 자백은 검찰의 압수수색과 함께 구체적인 혐의로 이어졌고 태상그룹의 실체는 점점 드러나고 있었다. 정치인, 고위 관료, 기업인들이 연루되었고 언론은 매일같이 새로운 이름을 보도했다. 하지만 준호와 유리의 관심은 더 이상 그 뉴스에 있지 않았다. 그들이 찾고 있는 건 법적 정의가 아니었다. 그들은 단 하나의 사람을, 자신들의 어머니를 찾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다. 윤서연 원장이 남긴 마지막 힌트. 서연 씨는 몇 년 전까지 말레이시아 페낭에서 봉제 일을 하며 지냈어요. 거기서 한복이나 전통 의상을 직접 만들었죠. 하지만 1년 전 아이들을 다시 보고 싶다며 한국으로 돌아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말은 마지막 실말이었다. 그리고 한 달 뒤 준호는 부산의 한 비영리 단체 웹사이트에서 익숙한 사진을 보게 되었다. 소망의 집이라는 이름의 그 단체는 미혼모와 이주 여성, 탈북 여성 등 어려운 환경에 처한 여성들에게 바느질과 언어 교육을 제공하는 곳이었다. 홈페이지 메인 화면. 작은 사진 속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인한 여성이 아이들과 함께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이현. 하지만 사진 설명엔 본명 비공개라고 적혀 있었다. 이 사람이야. 준호는 모니터를 가리켰다. 이건 분명 어머니야. 며칠 뒤 두 사람은 직접 부산으로 향했다. 그 단체는 수영구의 골목 안 오래된 주택을 개조한 소규모 공간이었다. 입구 앞에 걸린 현수막에는 소망은 작지만 손끝에서 시작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안에서는 부드러운 한국 민요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한복을 입은 몇몇 젊은 여성들이 재봉틀 앞에 앉아 있었고 그들 사이에 앉아 조용히 바늘을 움직이는 중년 여성이 보였다. 강서연 씨를 찾고 있어요. 유리가 조용히 말했다. 여성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과 마주친 순간 유리의 숨이 멎었다. 그 눈은 기억 속에 있었다. 편지 속, 일기 속, 그리고 어린 시절 꿈에 나타났던 따뜻하고 슬픈 눈빛. 유리니.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준호?
서연의 손에서 실이 떨어졌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망설이다가 한 걸음, 또 한 걸음을 뗐다. 그녀의 손이 덜덜 떨리며 두 아이 앞에 닿으려는 순간 유리가 먼저 그녀를 안았다. 엄마. 그 한마디에 서연은 무너졌다. 그녀는 두 팔로 아이들을 껴안고 조용히 흐느꼈다. 거센 울음이 아니었다. 20년을 꾹꾹 눌러 담은 죄책감과 그리움이 천천히 아주 작게 터져나오는 울음이었다. 미안해. 너무 미안해. 우린 다 알아요. 준호가 말했다. 엄마가 얼마나 용감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았는지. 그날 세 사람은 오랜 시간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다. 말보다 중요한 건 그들이 함께 있다는 사실 그 자체였다. 며칠 뒤 유리는 서울로 돌아가기 전 서연에게 말했다. 엄마, 이제 숨지 않아도 돼요. 당신 이름은 더 이상 과거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켜드릴게요. 서연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한 달 뒤 준호와 유리는 서울에서 새로운 재단을 설립했다. 이름은 서연의 집. 미혼모와 가정폭력 피해 여성, 입양아를 위한 법적,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였다. 서연은 재단의 명예이사로 참여했고 바느질 교실을 운영하며 아이들과 여성을 직접 가르쳤다. 유리는 법률 자문을 맡았고 준호는 기술 인프라를 지원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조용히 입소문을 탔고 점차 많은 사람들이 서연의 집을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의 존재만으로도 누군가는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고 있었다. 어느 봄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부산 바닷가를 거닐었다. 바람이 부드럽게 머리를 스쳤고 파도 소리가 조용히 발끝을 적셨다. 엄마. 유리가 말했다. 가끔 생각해요. 우리가 진실을 파헤리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서연은 잠시 파도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그랬다면 너희는 아직도 나를 원망했겠지. 하지만 넌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진실을 마주했어. 그게 바로 너희가 나보다 더 강하다는 증거야. 준호는 가만히 미소를 지었다. 우리 엄마는 진실을 숨겼던 게 아니라 우리를 지키기 위해 그 진실을 안고 살아낸 거였어요. 해가 천천히 수평선 아래로 내려앉고 있었다. 그날 이후 세 사람은 비로소 같은 이름 아래 같은 식탁에서 식사를 하고 같은 추억을 쌓기 시작했다. 그 이름은 슬픔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 이름은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었다. 강서연. 그 이름은 이제 돌아온 이름이었다.